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방위정보국 분석관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원자로 설계도도 없는데 무슨 핵잠을 만든 겁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내민 단 한 장의 보고서를 보는 순간 워싱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70년간 쌓인 한나라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오직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간 기록,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게. 한국이 숨겨온 그 무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미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법칙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70년대 한국은 핵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세계는 그때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핵기술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니요. 저는 콜린 헤이즈, 미국 방위정보 선임 분석관입니다. 제 신조는 단 하나입니다. 물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03년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오판 사건 이후 저는 정치인들의 말이 아닌 기계가 뱉어내는 수치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허풍 때문에 제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그날은 워싱턴 DC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국방정보국 전산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한국발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즉시 승인. 당직 분석관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잠수함 건조 이력, 핵 추진 시스템 관련 연구 데이터 30년치 정보를 쭉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시간 뒤 긴급 브리핑룸에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부국장 카렌 홀트를 비롯해 국방부 차관부, CIA 연락관까지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한국은 핵 추진 기술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경험이 전무합니다. 화면에는 각국의 핵잠수함 개발 연표가 떴습니다. 미국이 50년 걸렸고 프랑스가 30년 고생했으며 러시아가 40년 동안 안정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이전 승인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허풍입니다. 비핵 보유국이 수십 년의 테스트 데이터 없이 핵 추진체를 소형화한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브리핑룸은 조용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카렌 부국장의 표정은 달랐죠. 그녀는 펜을 책상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콜린, 이건 그냥 허풍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동맹국 일본을 자극하는 시끄러운 허풍이지. 도쿄가 지금 난리야? 일본 방위성이 새벽부터 우리 국무부에 향해 전화를 걸어댔어.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고. 일본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기술 문제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죠. 하지만 카렌은 제 말을 자르며 서류에 펜을 긋기 시작했어요. 콜린,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한국의 발표가 동아시아 전체의 핵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일본이 움직이면 대만도 움직여.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 그녀가 서류의 서명을 마치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에가 봐, 이 허풍이 얼마나 허술한지 수치로 증명해. 그들의 시설을 직접 보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게 얼마나 빈약한지 보고서로 작성해와 그리고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그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 이건 명령이야. 저는 한국행 출장 명령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에는 2003년 이라크에서의 악몽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CIA의 확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운 연설. 그리고 전쟁 이후 밝혀진 진실.
대량살 상무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28살 신참 분석관이었어요. 재산관들이 정치인의 말만 믿고 데이터를 왜곡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정치의 눈을 속이지 않겠다. 오직 물리와 데이터만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손에 데이터가 옳다고 한국의 발표는 분명 과장되었거나 허풍일 거라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냉정했습니다. 비핵 보유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물리학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조선 기술 세계 1위, 반도체 기술 최고 수준, 원자력 발전소 다수 운영 분명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압력과 온도 속에서 작동하는 소형 원자로 그것을 제어하는 정밀한 시스템, 방사능, 차폐 기술, 수십 년간 축적된 안전 데이터,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아니, 있을 리 없어요.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 핵기술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 해도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대형 테스트 시설 같은 건 위성으로 다 포착되거든요. 저희가 놓칠 리 없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무언가 실험실 단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걸 과장해서 발표한 거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말이에요. 제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 과장의 실체를 밝혀내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들이 더 이상 이런 발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거죠.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건 기껏해야 실험실 단계의 프로토타입이거나 아니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모형일 거라고 말이죠. 검은색 세단이 공항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도 저는 냉소적이었어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비어있겠지? 제 노트북에는 이미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 정치적 과장과 기술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1시간쯤 달렸을 때 차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고 두 번째 검문소를 지나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정도 보안이면 뭐라도 있는 척은 하겠구나. 하지만 제 경험상 보안이 삼엄할수록 실제로는 보여줄 게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된 보안은 빈약한 내용물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평범한 3층짜리 연구시설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고작 이거야? 핵잠수함 제작 시설이라는 게 이런 조그한 건물이라고. 건물 입구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군복 대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 느긋하게 다가왔어요. 콜린 헤이즈 분석관님이시죠? 박재현입니다. 그의 악수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눈빛은 뭐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연구원이나 관료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핵추진 시스템 설계도부터 보여주시죠. 소형 원자로 테스트 데이터도 필요하고 방사능 차폐 기술 검증 결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박재현은 고개만 끄덕이더니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는 회의실로 가는 대신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와 오래된 소파가 전부인 그 방에는 보리차 2잔이 놓여 있었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실장님, 제가 차 마시러 워싱턴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박재현은 천천히 앉으며 차잔을 들었어요. 콜린, 핵잠수함의 물리를 보러 오셨다지만 여긴 물리가 아니라 정신이 만든 곳입니다. 정신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실장님, 정신론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나라가 벌써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러 왔습니다. 데이터, 수치,
물리적 증명. 그런 걸 원합니다. 박재현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표지가 너덜너덜한 낡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70년대 것으로 보이는 그 수첩을 펼치자 노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손글씨가 보였죠. 1975년입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핵개발을 포기해야 했던 해죠. 미국이 압박했고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는 그때 우리를 비웃었어요. 가난한 나라가 핵꿈을 꿨다니 우습지 않나라고 말이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한국은 핵기술을 영원히 포기한 나라고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1970년대 핵개발 시도는 실패했고 그 이후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박재현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 과학자 17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지하 회의실에서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울었고 중년의 교수들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이 많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수첩에 적힌 글씨를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핵폭탄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뿌리 기술까지 포기할 순 없다.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그날을 위해 뿌리를 파내려 가자.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정실력으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농축 기술 극한 압력과 온도를 견디는 재료공학 방사능 누출을 막는 차폐 시스템. 이런 건 수십 년간의 실험과 실패 데이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이 50년 걸렸고 소련이 40년 걸렸으며 프랑스가 3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물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완성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재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콜린, 당신이 옳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30기 넘게 지으며 원자로 운영 데이터를 쌓았고 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들며 극저 용접 기술을 완성했으며 반도체 공장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익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네 위성은 우리 조선소를 봤지만 그게 핵잠수함 제작 시설의 토대가 될 줄 몰랐고 우리 반도체 공장을 봤지만 그게 정밀 제어 시스템의 원천이 될 줄 몰랐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핵폭탄만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재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힘을 쓰지 않고 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끝에는 육중한 철문과 특이하게 생긴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박재현이 목에 걸린 보안 카드를 대자 철문이 무겁게 열렸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버튼이 지하 10층까지 있었거든요. 박재현이 주저없이 맨 아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하 1층, 2층, 3층 내려갈수록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을 바라봤어요. 지하 5층을 지나자 박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죠? 좋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위성으로 찍은 사진 데이터와 50년 동안 땀으로 만들어낸 현장 데이터입니다. 지하 7층, 8층을 지나갔어요. 1975년 이후 우리는 매년 조금씩 쌓았습니다. 원자로 제어 기술, 정밀 용접 기술, 극한 환경 재료 공학. 당신네가 민수 기술이라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퍼즐 조각이었죠. 그리고 2025년 오늘 그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지하 9층을 지나며 엘리베이터 속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낡은 수첩을 꺼내 꽉 쥐었어요. 박재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0년대 그 좌절이 우리에겐 독이 아니라 약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50년간 삼키며 강해졌고 이제 당신에게 우리의 답을 보여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연구실 공기가 아니었어요. 뜨겁고 습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지독한 기름과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아니라 맥박 같은 살아 숨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전해졌죠. 저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것이 그곳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건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축구장 3개는 들어갈 것 같은 그 공간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높이 15m, 직경 8m쯤 되어 보이는 그 구조물은 마치 살아 숨쉬듯 낮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재현이 앞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품어온 심장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계음이 더 선명하게 들렸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헬멧을 벗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서진입니다.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죠. 저는 멍하니 악수를 받으면서도 눈은 그 거대한 구조물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이 제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저게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SMR입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데. 한서진이 웃었습니다. 당신네 교과서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조선소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그가 저를 구조물 가까이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표면을 뒤덮은 수천 개의 파이프라인들이 마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용접 부위마다 거울처럼 매끈한 표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들 보이십니까? 한서진이 하나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300도가 넘는 고온 냉각수가 초당 500리터씩 순환합니다. 압력은 150기압이죠. 이 파이프 하나라도 터지면 전체가 날아갑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파이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용접 기술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넬선 만들면서 익혔습니다. 영하 163도 극저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를 용접하려면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걸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가 원자로 하단부를 가리켰어요. 이 진동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도를 맞으며 항해하는 LNG선의 화물 탱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 그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한서진이 저를 제어실로 데려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원자로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건 핵공학이 아닙니다. 헤이즈 분석관님. 한서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조선 공학의 예술입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력이 만든 작품이죠. 당신네 프랑스나 러시아는 핵무기부터 만들고 원자로를 축소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갔습니다. 거대한 상선을 만드는 기술로 작고 강한 심장을 만든 겁니다. 제어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진동 모든 수치가 안정적인 녹색 영역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넋을 잃고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전부터 연속 가동 중입니다. 출력은 전격의 80% 수준이고 모든 안전 파라미터가 정상입니다. 3개월 뒤면 실제 잠수함에 탑재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워싱턴에서 제가 단언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그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대상인데 한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습니다. 전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죠.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국제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박재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콜린, 당신은 우리를 감시했지만 우리가 규칙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규칙 안에서 해결했으니까요. 고농축 우라늄 못 쓰면 전농축으로 설계하고 테스트 데이터 없으면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돌리고 경험이 부족하면 원전 30기 운영하며 50년간 배우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묵묵히 50년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원자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파이프가 숨 쉬듯 진동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행정부의 기술 이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만들었고 완성했고 이제 세계에 통보하려는 것뿐이었죠. 당신들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군요. 기술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통보할 순간을 기다린 거였어요. 한서진과 박재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셨군요.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원하지 허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바로 저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물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보였어요.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나는 오늘 교과서에 없는 길을 보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이게 허풍이었다고? 아닙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어요. 이건 50년간 준비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원자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뜻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재현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그가 제어실 반대편 출구를 가리켰죠. 심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장을 지킬 주먹도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지하시설에 또 다른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통로는 원자로 시설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복도를 한참 걸어가자 거대한 강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박재현이 보안 카드를 대고 홍채 인식까지 마치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축구장 5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지하 경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열해 있는 건 미사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높이만 2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강철 기둥들이 수백 기씩 줄지어서 있었죠. 각각의 미사일은 마치 고대 신전의 기둥처럼 위협적이고 장엄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현무파브입니다. 한서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강력한 응징의 도구죠. 그가 저를 미사일 가까이로 안내했어요. 가까이서 본 현무5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하게 빛났고 탄두 부분은 특이한 검은색 광택을 띠고 있었죠. 저는 그 탄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파괴하기 위한 겁니까? 박재현이 탄두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핵무기는 도시를 지웁니다. 서울을, 뉴욕을, 베이징을 통째로 날려버리죠. 무고한 수백만 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100m 화강암한 밑에 숨은 적의 지휘부만 골라서 숨통을 끊는 물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0m 화강암을 뚫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사일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더니 땅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참을 뚫고 내려가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 폭발했죠. 탄 두 무게가 8톤입니다. 그중 2톤이 순수 폭약이에요. 한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톤은 강철입니다. 특수 합금강으로 만든 관통체죠. 이게 마하 10시의 속도로 땅을 뚫고 내려갑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8톤 탄두를 그 속도로 정확하게 목표물에 떨어뜨린다. 그건 한서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50번 넘게 테스트했습니다. 성공률 98%입니다. 그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실제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는 대신 땅속 깊이 파고드는 모습이 적선 카메라에 잡혔죠. 이 탄두를 감싼 강철이 핵심입니다. 박재현이 탄두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특수 합금입니다. 초고 강도강이라고 하죠. 북한의 야금 기술로는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검은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해야 합니까? 한서진이 대답했습니다. 100m 화강암을 뚫으려면 탄두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충격의 순간 탄두에 가해지는 압력이 1제곱cm당 50톤입니다. 일반 강철이라면 산산조각 나죠. 저는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기의 현무 파이브가 도열해 있었어요. 이게 전부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까?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기입니다.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북한의 모든 지하 벙커 좌표가 입력되어 있고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 위치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핵무기는 쓰는 순간 세계를 적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적의 지휘부만 제거하는 도구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 무차별 살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심판 도구였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핵보다 더 무섭군요. 박재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요, 콜린. 이건 핵보다 덜 잔인합니다. 핵은 무고한 자를 죽이지만 이건 원흉만 찾아가니까요. 전쟁을 일으킨 자, 명령을 내린 자, 그들만 응징하는 겁니다. 한서진이 경납고 중앙의 통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북한 지역의 빨간 점들이 수십 개 찍혀 있었어요. 저게 전부 목표물입니까?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 집무실, 평양 지하 벙커, 강원도 산악 지하 사령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숨드니 미사일은 찾아갑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100m 화강암 밑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탄두는 150m까지 관통하니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워싱턴이 알고 있던 한국은 수비적인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동맹국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공격 능력을 갖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저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의 허락이 필요 없군요. 박재현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콜린, 우리는 70년 동안 미국을 믿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믿었죠. 하지만 70년대 닉슨이 우리 몰래 중국과 손잡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현무 파이브를 가르쳤어요. 저것들은 미국을 배신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이 없어도 살아남으려고 만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올랐어요.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한국을 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한국은 이제 홀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홀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도 맞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현무5 경납고를 나와 다시 통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붉은 경보등이 복도 전체를 물들이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재현은 침착했어요. 오히려 제 팔을 붙잡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실전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작전 통제실이 나타났어요.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서해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아이콘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 장교가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군함대 서해 NL을 20km 지점까지 접근 중입니다. 구축함 5척, 프리기탐 8척 확인됐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국 함대가 한국 영해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실 중앙에 서 있던 해군 장교가 차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전 금지. 이소령 눈 가동하십시오. 박재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분이 이준호 소령입니다. 우리의 전자전 책임자죠. 이준호 소령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프로그래머 같았어요. 그가 자리에 앉아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 가동합니다. 목표물 중국 함대 전체 쏘지 말고 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쏘지 말고 끈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적함대를 어떻게 끈다는 겁니까? 하지만 이준호 소령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전광판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대를 나타내던 빨간 아이콘들이 하나 둘씩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3척의 함대가 모두 회색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죠. 목표물 전체 무력화 완료. 이준호 소령이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GPS, 통신 시스템 모두 마비됐습니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열세 함대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30초 만에 무력화시켰다고요? 박재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콜린. 우리는 함대를 수장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지휘부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전광판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함대 내부의 통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해독되어 한글 자막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레이더 먹통 GPS 신호 없음. 통신 두절. 혼란스러운 중국군의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한참무가 보고했어요. 적함대 대형 흐트러지며 후퇴 중입니다. 5분 안에 NL 밖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넉넉 한 발의 미사일도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적함대가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소령이 돌아보며 설명했어요. 전자전입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역추적해서 강력한 재밍 신호를 쏩니다. 그들의 GPS는 우리가 만든 가짜 신호로 교란시키고 통신망은 우리 암호로 마비시키죠.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수동 모드로 전원하기 전에 우리 영해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작전실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전광판이 있었고 한반도 상공의 위성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재현이 위성 아이콘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위성입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 8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죠. 저 위성들이 중국 함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 정보를 이소령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이소령이 정확한 좌표로 전자전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들 자체 군사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미국 위성이 아니라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1년부터 우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처음엔 민간용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용입니다. 해상도 30cm급 정찰 위성입니다.
중국 함대의 갑판에서 장교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죠. 그가 다른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통신위성 5기도 있습니다. 이게 전자전 신호를 중계하고 우리 함대 간 암호와 통신을 담당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위성망을 구축했다는 건 워싱턴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알았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민간 통신위성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박재현이 전광판 전체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지하에 심장 KSMR이 전력을 공급합니다. 현무5가 좌표를 입력받고 대기합니다. 하늘의 위성이 적을 추적하고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이 소령의 전자전이 적을 무력화시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묵직해졌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콜린. 이건 우리가 50년간 만든 생태계입니다. 각각의 부품이 따로 놀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일본의 지원 없이 오직 우리 손으로 만든 완벽한 자주방 시스템입니다. 전광판에서 마지막 중국 함정이 NLL 밖으로 벗어나는 게 보였어요.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고 장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분이었어요. 단 5분 만에 중국 함대를 쫓아낸 겁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포탄 하나 발사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바로 21세기 전쟁이었습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전자적 무력화 총성 없는 승리였죠. 그리고 한국은이 새로운 전쟁 방식의 최전선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것이 50년이 만든 생태계다. 박재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콜린, 워싱턴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했죠.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심장도 있고 주먹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트너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 줄도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 10층의 거대한 심장, 수백 기의 현무5, 5분 만에 중국 함대를 무력화시킨 전자전, 그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국방정보국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국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카레놀트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콜린? 그 허풍의 실체를 밝혀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KSMR 핵 추진체를 완성했고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군사위성망과 전자전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자주방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카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콜린, 당신이 직접 불가능하다고 했지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조선 기술, 원전 운영 경험, 반도체 정밀도. 50년간 쌓아온 민수 기술들이 전부 군사기술의 토대였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에 저장해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하 시설의 원자로 도열한 현무5, 작전 통제실의 전광판 모든 증거였죠. 카렌이 사진들을 보더니 갑자기 펜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미쳤어. 콜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보고서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걸 모릅니까? 우리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하는 순간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도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제가 본을 보고하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카렌이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이거 진심입니까?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완성했다. 이게 언론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아시아 동맹 체계가 흔들립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어요. 일본 방위성이 이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주면 일본에도 똑같이 주라고 말이죠. 그럼 대만은요? 필리핀은요? 다들 핵잠수함 달라고 줄을 설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협력 관계를 맺는 게 낫지 않습니까? 카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 보고서는 묻혀야 합니다. 당신은 한국 시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재작성하십시오.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를 하라는 겁니까? 카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콜린, 당신은 분석관입니다. 정치를 모르죠. 지금 워싱턴에선 중국 견제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일본이 필요해요. 일본을 달래 한국을 억눌러야 하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 보고서 하나가 그 균형을 깨뜨릴 순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만을 보고합니다. 이라크에서 거짓 보고가 뭘 초래했는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지하회의실에는 12명의 상원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 분석관,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능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지하시설에서 작동 중인 KSMR 원자로를 받고 현무파부 미사일 300기를 확인했으며 실시간 전자전 작전도 목격했습니다. 한 의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사에 묶여있는 일본 대신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일본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데 말이죠. 다른 의원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북한과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언젠가 북한과 손잡고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은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제가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핵잠수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신청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고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신청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중국 견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이 만든 모든 무기 체계는 방어적입니다. 현무5는 선제 공격 무기가 아니라 응징 무기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한 의원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우릴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배신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강자는 배신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의 동맹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제 보고서는 파트너에 대한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혼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동맹을 잃게 될 겁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수군거렸고 몇몇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콜린 분석관 보고서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몫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결정할 차례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렌 부국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고 제 책상 위에는 징계위원회 소환장이 놓여 있었어요. 콜린,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를 밀어붙였죠. 내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십시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숨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북한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맹 조약 체결.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포함한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 부활을 의미합니다. 화면에는 김정은과 푸틴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북러 동맹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십시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필요합니다. 핵 없는 나라는 결국 희생양이 됩니다. 국방정보국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가 제게 속삭였어요. 콜린, CNN 봤어? 트럼프 측근이 한국 편을 들고 있어? 저는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CNN 라이브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프레드 플라이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한국은 이미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이 핵잠수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지지해야 합니다. 앵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플라이츠가 손을 저었어요. 일본은 기술을 원하기만 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청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싸웠고 이제 스스로 싸울 능력까지 갖췄죠. 이런 동맹을 놓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세상이 제가 말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 핵잠수함 프로그램 전격 공개 화면이 전환되자 서울의 대형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50년간 준비해온 자주방의 결과를 세계에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제가 봤던 그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지하 10층의 KSMR 원자로 작동 중인 모습, 정밀한 파이프라인들. 이것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70년대 핵개발 좌절 이후 우리는 50년간 조선 기술, 원전 기술, 정밀 제어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해에서의 전자전 작전 기록이었어요. 중국 함대 열쇠 만에 무력화되는 장면, 실시간 레이더 화면, 교란된 통신 기록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건 미국의 승인을 받기 전부터 준비한 겁니까? 장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을 뿐입니다. 이제 세계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혼자 갈 것인지를 말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칼렌 부국장이었습니다. 콜린, 당장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 모두가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브리핑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 가카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도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공개한 기술을 보셨습니까? 저건 우리도 완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는 소형 원자로 5분 만에 함대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우리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카 말씀이 맞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한국에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영국도 움직이고 있고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 분석관 당신 보고서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신청자가 아니라요. 그가 참모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50년간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약할 때도 함께했죠. 이제 그들이 강해졌다고 버릴 겁니까?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카, 일본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에게 말하십시오. 한국은 증명했고 일본은 아직이라고요. 사흘 뒤 백악관 브리핑룸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증명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미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 간의 협력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TV 화면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제 옆에 카렌 부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콜린 당신이 옳았습니다. 징계는 취소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상호 존중이라는 문구가 명시됐고 기술 협력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워싱턴의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물었어요. 콜린 분석관, 한국이 정말 저렇게 강했습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국방정보국 사무실에서 박재현 실장과 마지막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콜린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한 건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세계를 바꾼 건 당신들입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하신 당신들이요. 박재현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콜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어요. 우리에겐 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소를 꿈꿨죠. 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엔 1975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박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쓴 분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에게 이 수첩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죠. 언젠가 이 약속이 강철이 되는 날 세상에 보여주거라. 제목이 메웠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재현이 잠시 침묵했어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봤던 KSMR의 초기 설계도를 완성하신 분이죠.
그분은 완성된 원자로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수첩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그분의 약속이 드디어 강철이 됐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실패가 적혀있던 그 수첩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깨달음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실장님, 저도 약속 하나를 지켰습니다.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이어온 신념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석관입니다. 콜린,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을 보니까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자주방 50년의 여정. 하지만 서문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허풍을 찾으러 갔다. 워싱턴은 한국의 핵잠수 발표가 정치적 과장이라고 믿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 10층에서 나는 허풍이 아니라 50년을 이어온 위대한 약속을 만났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개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그때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정밀 용접을 익히고 원전에서 원자로 제어를 배우고 반도체 공장에서 나노 정밀도를 체득했습니다. 50년 동안 세계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집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핵을 넘어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주를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미국이 50년 걸린 길을, 프랑스가 30년 고생한 길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며 묵묵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KSMR이라는 심장, 현무5라는 주먹, 전자전이라는 신경망, 그리고 독자 위성이라는 눈,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주방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물리학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국가를 지킵니다. 70년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던 그 약속이 50년 만에 강철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출력해 카렌 부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제 보고서는 국방부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한국 50년 만에 자주방 완성. 미국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 저는 신문을 들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들의 시대였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박재현 실장이 보내준 작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낡은 수첩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콜린, 당신도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을요. 우리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수첩을 제 낡은 수첩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건의 수첩이 두 나라의 약속을 이제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970년대 좌절했던 핵개발의 꿈이 50년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자주방 시스템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가슴 벅찬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